공공부조 분야의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직의 보호직 공무원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1절은 별표 3개 정도 치셔도 됩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공부조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공공부조 분야의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공공부조 분야의 법률이라고 그랬죠. 이게 면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면접에 최근에 2020년 면접에서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전공자입니까? 네, 전공자입니다. 그러면 전공 지식을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물어보는 면접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공 지식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공공부조 분야의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총칙, 목적부터 보는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동그라미 1.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동그라미 2. 자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날개 쪽에 최적 생활보장, 최적 생활보장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최저 생활보장이 주목적입니다. 자, 정의를 보면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용어의 정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요한데요.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체킹, 2번 체킹, 그 다음에 5번 체킹, 6번 체킹 하고 있죠. 그 다음에 8번 체킹, 그 다음에 10번 체킹, 11번 체킹, 12번 체킹입니다. 자, 이것은 필기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면접에서도 잘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권자와 수급자를 구분하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자격만 동그라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이고요. 자,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꾸어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급품 참고하시고요.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입니다. 날개 쪽에 쓰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에 이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촌이나 형제 자매란 말이 들어가면 틀리다 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끊어주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제외 바로 밑에 포함한다 X입니다. 포함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위와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일촌의 직계존속, 일촌의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들어가고요. 자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위 들어가고 며느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가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여기에 손자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자녀 X입니다. 손자녀는 아래로 이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조부모 있습니까? 조부모는 위로 이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가로넣기 나올 수 있는데 어느 구석이냐? 건강과 문화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의 밑줄, 최소한의 비용이 나오면 최저생계비입니다. 자,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오른쪽에 쓰세요. 최저 보장 수준 아닙니다.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생계비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말,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규모, 생활 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그 자리 밑줄,
최저생계비 계측은 몇 년마다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공표하여야 한다. 자, 오른쪽에 쓰세요. 5년마다 X입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매년도 안 됩니다. 매년 최저생계비 계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가구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제가 수급권자의 전담 공무로서 수급권자의 소득을 파악하겠죠. 그게 바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입니다. 재산도 보겠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 겁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합산 위에다가 빼는 게 아닙니다. 차감하는 게 아니라 합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말씀드렸는데요.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습니다. 재산 가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 있습니다.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 가구의 재산 가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 바로 오른쪽에다가 수급권자에 해당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계층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분의 40, 즉 40%가 나오면 안 됩니다. 50% 이하입니다. 가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로 내려오세요.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아니하는만 밑줄 한번 끊으시고 소득인정액이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를 도식화를 해드리면 소득인정액과 그 다음에 중위소득이라고 쓰죠.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다? 50%가 있다. 이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대목이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이걸 우리는 차상위 계층이다. 차상위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그 다음에 가로 시작.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가로 닫고 이것을 중위소득이랍니다. 4인 가구가 있다. 4인 가구가 460만 원이 좀 넘는데 중위소득 말씀드렸어요. 4인 가구의 가장 소득이 작은 가구가 있겠죠. 가장 높은 가구가 있겠죠. 이걸 서열화를 해서 딱 가운데 오는 중간값이 바로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13번 OX가 있습니다. 13번 OX에 6번 보이시죠? 6번에 체킹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은 뭡니까? 최저 보장 수준이 들어있습니다. 최저 보장 수준. 거기에 보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층하는 금액이 최저 보장 수준인가요? 아니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저 보장 수준 아니라 뭐라고요? 최저 생계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 생계비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답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 보장 수준은 무엇일까요? 최저 보장 수준은 바로 위로 올라가세요. 5번 봐주세요. 5번에 최저 생계비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5번 왼쪽에 간단하게 쓸 게 있습니다. 최저 보장 수준은
최저보장 수준은 5번의 맨 끝에 보면 보장 수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장 수준 땡땡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최소한의 비용하면 최저생계비,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 수준이 나와요. 개념 안에. 그래서 딱 눈에 보입니다.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5번을 보겠습니다.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보장 수준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용어 정의했습니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의 기본 원칙입니다. 급여의 기본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해서 틀리는 게 2번입니다. 2번만 체킹. 자, 1번은 무엇입니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걸 박스 처리해서 보충성의 원칙 찾는 문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책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부양무자의 부양이 우선이다.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2번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자, 국어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 법이 무슨 법? 국기법입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우선이라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선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부양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우선이라는 겁니까? 네, 후자죠, 후자. 자,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어요. 생각하면서. 시작.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보호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앞, 뒤를 바꿔치겠어요. 그렇게 해서 틀리게 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현관표로 밑줄 치고 별표. 자, 그 다음에 급여의 기준 들어갑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과 문화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또 가로 넣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책에서 보았습니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8인 가구까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할 수도 있다. 1인 가구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또는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무엇이냐? 서울특별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로 우리는 국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어려운 계층에게 서울시 재원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주거급여법이 따로 있고요. 의료급여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죠. 자, 외국인에 대한 특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 외국인입니다. 자, 이분들도 만약에 그 다문화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다면 결혼 이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인데요. 자, 우리는 최저보장 수준을 어디서 보았나요? 정책에서 보았습니다. 2021년 제가 유인물로 강의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2021년의 최저보장 수준이란 바로 중위소득의 30% 선정기준과 같게 발표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합니다. 매년 8월 1일 바로 위에다가 9월 1일 X라고 쓰면 됩니다. 9월 1일이 8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자, 날개 쪽에 쓰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해보죠. 발표됐으니까 생, 의, 주, 교. 자, 다시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30%, 40%, 45%, 50%가 됩니다. 기준은 뭡니까? 중위소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정책에서 했던 거 복습했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8번 기준중위소득의 산정입니다. 1번 기준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그 자리에 동그라미 1. 가구 경상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것의 중간값, 제가 그랬죠. 소득의 중간값, 이게 바로 중위소득이다. 중간값에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떤 걸 반영하느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의 동그라미 1, 2, 그 다음에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동그라미 3,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게 되는 게 기준중위소득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 이게 첫 번째 대목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이 나올 거다. 그게 두 번째 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것도 반영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의 산정인데요. 거기 밑에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재산입니다. 재산에서 일반 재산,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금융재산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재산 목록이라 하죠. 이게 재산 가액이 나오면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세 번째는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데 1급 시험이지만 나왔던 거 말씀드리면 왼쪽에 퇴직금 X라고 쓰세요. 퇴직금은 소득인정액의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X입니다. 아셨죠? 퇴직금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급여의 종류 들어갑니다. 급여의 종류 날개 쪽에 쓰세요. 암기하는 방법. 이것도 면접에 잘 물어봅니다. 주, 교, 의, 장, 자, 생해입니다. 주교의, 장자, 생해 7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자, 7가지 급여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급여라는 거 없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장애급여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장이 있는데요. 이건 장제급여입니다. 장제급여라고 합니다. 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 해산급여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라 했었죠. 생활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급여라 하지 않고 생계급여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이 급여가 7개입니다. 이 7가지에서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관장하는 게 2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앞에 있는 2개입니다. 여기 앞에 2개인데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어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주거와 교육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본다면 소득 인정액만 보는 것이에요. 원래는 부양의무자와 소득 인정액이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공공부조인데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만 고려합니다. 소득 인정액만 고려함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정리가 됐고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생계급여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폐지입니다.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폐지의 가닥은 잡았습니다. 폐지의 가닥은 잡고 이제 더 생계급여를 받을 분들이 많아지겠네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교재를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